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돌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와. 네, 요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대선 얘기를 제외하고, 이게 다 전부 같긴 합니다만, 제외하고 가장 핫한 이슈라면 저는 4차 산업혁명을 꼽고 싶습니다. 아, 예. 네,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거기에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이렇게 또 대거리도 했고 등등, 어쨌든 대선 주자들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두 가지 용어를 쓰던데.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하고 그 뭐 포스 무슨 레볼루션 이 계열하고 둘 다 쓰는 것 같은데. 네네. 어느 게 더 많이 쓰는 인더스트리 4.0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죠? 엄밀하게 말하면 인더스트리 4.0은 이제 독일이 주창을 했던 독일판 창조 경제론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슈밥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보스 프롬에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중이고 세계의 이제 이제 노동 생태계, 산업 생태계의 대대적인 재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들 속에서 이제 문제시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예, 지금 자, 오늘 방송은 아주 성격 급한 게스트와 함께 진행. 참 소개도 안 했는데 쓱 들어왔어요. 막 쑥 들어왔어요. 쳐다보셔서. 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는데 뭐 4차 산업혁명이 여러 양태를 띠고 나타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세부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혹은 로봇.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구성된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얘기긴 사실 합니다만, 정확한 실체는 없잖아요. 네, 지금. 없어요. 네, 없지만 하여튼 예, 인공지능이나 어쨌든. 로봇 네네. 이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네. 노동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얘기를 강조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 책걸상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양상 중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책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마틴 포드의 로봇의 부상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네, JYP가 먼저 읽었고 YG한테 권했는데 YG도 너무나 열심히 읽었고 둘 다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의기투합한 책입니다. 그러게요. 네, 도움말 주신 전문가로는 임태훈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임태훈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라는 책을 썼고 디지털 비평이라는 것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깨알같이 자기 책 홍보도 하시면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텐데. 네. 성질이 급해서요, 제가. 네. 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은 뭐 카이스트 같은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과학기술원, 그러니까 IST 대학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광주에도 하나 있고요. 지스트, 또 울산에도 하나 있고 유니스트, 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해서 디지스트라고 있는군요. DGIST라고 네. 하고요. 예, 또 거기에서 포항공대도 있고. 거기에서 뭘 가르치신다고요?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한 게 무학과 단일학부제입니다. 그래서 학과가 없고 학과가 없고 그 모든 걸 이제 그러니까 순물, 화생, 또 글쓰기, 공학, 예술까지 한꺼번에 다 배웁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엔 해외에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대학들이 꼭 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실험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서 뭐 인문, 글쓰기,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문, 글쓰기, 문학을 가르치신다면 네. 이제 전공을 여쭤봐야 될 텐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박사학위는 국문학과에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뭐 국문학 박사이고요. 국문학 박사이긴 하지만 이제 현재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지금의 이제 국문학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룹니다. 특히 2000년대 초에 이른바 문화록적 연구의 전해가 이루어진 이후로 뭐 미디어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국문학 하면은 뭐 네. 시, 소설, 뭐 희곡, 그리고 작가론 이런 것들을 연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정말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정말 다양한 주제 그리고 또 다양한 맥락들의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미디어 이론, 뭐 미디어의 역사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지금 JYP 지금 막 저자 소개를 지적거리고 있으신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예. 요 책도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요. 예. 그 책에 날개에 나와 있는 저자 소개를 보고 있는데 작가시군요. 1999년도에 삼성문학상 희곡 부문으로 수상을 하셨고 2006년에는 문학 비평으로도 등단을 하셨어요. 등단 작가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세기의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학부 때 받았던, 철없을 때 받았던 그 등단적이라서 작가시군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약간 좀 쑥스럽고요. 근데 이제 그건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예. 그 녹음 전에 네. 사실은 이제 민증을 깠었는데 99년도에 이 삼성문학상 희곡 부문을 수상하셨으면 예. 대학교 2학년 때 수상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됐어요. 군대 가기 전에. 천재인데? 아니에요. 아이고. 지금 막 이렇게 무슨 작품 활동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군대 갔다 와서까지도 작가로 계속 활동을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운명이 저를 연구자와 비평가의 길로 이끌더군요.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픽션이나 아니면 예전에 이렇게 극화된 세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문학에서 이렇게 딱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의 세계라는 게 역사적으로 시효를 다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르면 몰랐겠는데, 이제 알고 난 이후로는 별로 그런 세계에 이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논픽션이나 연구나 현실과 역사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좀 참고를 하는 게 저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왠지 그 문학이 뭔가 이렇게 소명을 다하고 시대가 달라져서 뭐 딴 거 해야 된다 이 얘기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네, 들었던 얘기. 오래전에 최근 저 감옥에 가 있는 이인화 교수가 젊었을 때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이제 게스트 모셔놓고 디스를 하세요? 아니 근데 그 주제도 그게 너무나 왜 디스야 그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요. 또 지금의 이제 미디어 환경 변화나 아니면 산업혁명 뭐 이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거라서 아주 관련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이 얘기를 하려면 한참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쨌든 문학 전공 그리고 인문학 하시는 분인데 과학기술원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비평 네. 이런 장르를 지금 개척하고 계신 분이신 거죠? 예, 제가 그 디지털 비평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첫 번째 책이었던 우회의 미디올로지 2012년에 냈던 책이고요. 네네. 예, 그 책에서부터 지금 뭔가 심상치 않다. 이른바 디지털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우리 삶을 거의 모든 영역 안에서 뒤바꿔 놓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고,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을 썼었고, 두 번째 책인 검색되지 않을 자유 역시도 같은,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던 창조경제론이나 아니면은 소위 이제 빅데이터론에 대한 비판을 가했었고요. 이제 그런 맥락들 속에서 디지털 비평이라는 것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그 로봇의 부상, 일단 뭐 제목을 보면은 로봇 이야기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테크놀로지 전문가를 모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네, 제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세요, 그러면. 네. 그 임태훈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 이제 로봇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꽤 되시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다 이제 제외하고 임태훈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이 로봇의 부상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일자리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노동 없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은 사기다 혹은 위험하다라고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임태훈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 방송에 딱 적임자신 것 같아서 모시고 온 겁니다. 그 이 책도 로봇의 부상이라는 이 책도요.
사실 저도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로봇이라는 게 어디까지 발전했나, 앞으로 네, 맞아요.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뭐 이런 류의 내용인 줄 알고 집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은 사실은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거는 테크놀로지 책이 아니에요. 네. 네. 오히려 사회 변동, 뭐 사회학 책, 경제학, 사회학 책, 노동 문제를 다루는 네, 뭐 네. 이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임 교수님을 모신 겁니다. 책 얘기를 좀 해보죠. 이 마틴 포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저자는? 그러니까 마틴 포드는 그 미국에서 꽤 유명한 이 디지털 담론을 얘기하고 있는 이론가이자 실제로 본인이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개발 기업을 설립하기도 하고 운영하기도 하는 그 실무와 이론을 같이 겸비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런 경력을 염두에 두면은 약간 테크놀로지 낙관론자나 찬양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대부분.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도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디지털 시대가 될수록 우리의 경제라든가 우리의 일자리가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해서 이제 그런 논쟁이나 이슈가 터지면은 이제 꼭 불려 나오는 논객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자, 임 교수님도 이 책 읽으셨잖아요. 네. 일단 간단하게 어떤 책이었다, 어떤 느낌이었다라고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아까 이제 강현규 기자님이 교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책은 실제 이제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그리고 또 창업을 해봤던 사람이 지금의 이제 기술 환경의 변화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특히 이제 노동의 대응, 그리고 또 사회적 안정망, 여기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극소수 기업을 위한 산업생태계의 재편과 이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좀 통렬한 예언이나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런 변화들을 현재의 어떤 현상들과 이렇게 맞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진단을 하고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풍부한 예시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 칼라들, 그러니까 이른바 전통적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 뭐 의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조차도 지금은 이러한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들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로봇을, 그러니까 인간 대 로봇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 책에서 좀 이렇게 지켜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과 경쟁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인간이 그 어떤 로봇에 한 반쯤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로봇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과 이미 분리 불가능한 상태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로봇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짚어주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임태훈 교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국내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 전문가 분들이라고 매체에 많이 등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부상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로봇이 부상하면 힘든 일은 로봇이 다 하고 인간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오히려 그런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로봇의 부상 같은 경우는 현재 로봇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런 낙관론자들이랑은 굉장히 선을 긋는, 오히려 좀 비관론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급히 정치, 경제, 사회, 제도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우리나라에 던지는 함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읽었는데요. 상당히 일단 재밌게 읽었고요. 네. 최근 한 뭐 6개월, 1년 사이에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재밌었다. 거의. 뭐 2016년에 읽은 책 중에서 제일 멋진 책 뭐 5권, 10권 이렇게 뽑아라 그러면 꼭 넣고 싶은 그런 정도로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고요. 로봇의 부상을 읽으면 JYP의 책 취향을 알 수 있겠군요. JYP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지 맘대로 읽기 때문에 취향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정말 미처 몰랐던 막연하게 이 정도 될 거야, 뭐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을 거야라고 짐작하는 거를 훨씬 적나라하게 그리고 맞아요. 훨씬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딱딱 짚어주는데 네. 중간중간에 오 진짜 뭐 이런 느낌이 여러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 이제 설득돼요. 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미 충분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일자리 문제가 앞으로도 더욱 악화되기만 할 뿐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구나. 뭐 이런 좀 절망적인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가 이 내공이 좀 있어요. 어떤 내공이 있냐면 2009년에 이미 터널 속의 빛이라고 하는 그 자동화와 노동과 관련된 전작을 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도 이제 약간 비관적으로 미국 경제를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 낙관론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비판과 반박을 해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또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면서 논박도 하고 새롭게 데이터도 찾고 사례도 찾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몇 년간 쭉 있었는데 또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모아가지고 또 내놓은 책이 또 이 책이니까 이 책이 이제 좀 훨씬 더 내실이 있어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의료 시장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JYP 이제, 전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관여하는 나름 전문 분야로서 이 부분도 특히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그 정해진 미래 네네. 그 책을 다뤘잖아요. 인구학적인 인구학적인 관점. 거기서도 이제 일자리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거랑 맞물려서 더욱더 또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제 생각에 지금 이 책 재미있게 읽으실 분 미리 우리 보통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미래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 책도 분명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 로봇의 부상도 꼭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나오는 사례들이 또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저널리스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그냥 딱 생각하면은 아까 임태훈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로봇 하면은 사실 블루칼라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라는 수준이랑 그 다음에 뭐 알파고 뭐 이런 얘기 뭐 바둑을 인간을 이기는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화제성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막 거의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요새 바둑 배우는 사람이 알파고 때문에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고 있다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둑 배워서 뭐하니 어차피 알파고한테 질 건데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각자 좀 책 읽으시면서 뭐 인상적인 사례나 좀 인상적인 포인트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뭐 아주 많은데요. 좀 옛날 사례고 유명한 사례긴 하지만 2013년에 로봇 비즈니스 전시회를 저자가 방문했던 장면을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시회를 가서 이 저자가 제일 놀란 게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로봇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 전시된 로봇들을 구경하는 로봇을 보고 놀란 이야기가 나와요. 네. 뭐 어디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어디서 이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무슨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거기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멀리 원격으로 딴 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막 돌아다니는 로봇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로봇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봇이 보고 뭐 하는 것들을 쭉 어디선가 이렇게 뭐 인터넷을 타고 보는 그거를 보면서 참 놀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로봇이 전시회를 대신 봐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모니터들을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보는 거고. 거기까지 안 가도 볼 수 있다라는 네. 거. 뭐 아주 간단한 기술이지만 이런 것도 재밌었고요. 또 뭐 초밥 이야기, 이 회전 초밥집 쿠라라고 하는 초밥집에서는 로봇이 초밥을 만들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초밥이 쭉 지나가는데 언제 몇 시에 돌기 시작했는지 다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신선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회수된다. 뭐 이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재밌게 봤어요. 임태영 교수님은 어떤 대목들이 좀 재밌으셨어요? 아까 의료 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제 무크와 관련돼 있는 대학가의 지각 변동에 대한 내용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대학가의 지각 변동이라는 게 한 몇 년 지나면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무크 그러니까 뭐 원격 사이버 원격 강의 이건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조금 그거랑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 있는 이제 아이비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 극소수 이런 대학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수강생을 독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거보다 하위에 있는 대학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수료할 수 있는 일종의 학원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위계가 정해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대학의 학점이나 뭐 능력 기준 평가 그리고 또 대학의 위상 그 안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테뉴어를 받은 그러니까 이제 종신 정년을 이제 받은 분들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서 한국도 사실 K무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40이 안 된 젊은 학자이자 선생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지. 본인의 일자리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교수하면 진짜 안정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무크라는 표현은 이제 MOOC,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우리말로는 그 뭐라 그래요? 그냥 온라인 대중 강좌 뭐 이런 건데 인터넷 대학 같은 거잖아요. 인터넷 대학이고 대학. 근데 과제도 내야 되고요. 그냥 다 방송통신대학이랑 비슷한 거네. 훨씬 더 학사 관리가 좀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강생 중에 방통대도 엄격하던데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패스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이 플립드 러닝이라고 그래서 아예 무크에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대학 강의나 아니면은 커리큘럼 자체가 좀 수정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강의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로봇이라는 게 부상과 관련돼서 이제 일자리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YG도 뭐 한두 개 인상적인 에피소드 먼저 좀 소개 좀 하고 진행할까요? 예, 저는 뭐 이 로봇의 부상이라는 책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이제 그 알파고 쇼크 이후에 작년에 이제 몇 차례 이제 강연을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실린 사례 플러스 그 이후에 이제 뭐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서치를 해가지고 종합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 이제 저자가 마틴 포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블루 칼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임금을 받는 고숙련 혹은 전문직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그 월스트리트의 인공지능 로봇인 켄쇼. 예, 켄쇼라고 하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켄쇼라고 하는 로봇 사례를 제가 이 청취자분들이 좀 흥미를 가질 것 같아서 약간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 뉴욕타임스에 나온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그 모월 모일 오전 8시 30분에 이제 미국의 고용청에서 월 노동 통계를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35분에 그 켄쇼와 서비스 계약을 한 골드만삭스의 이 보고서가 이제 날아갑니다. 5분 만에. 그러니까 30분에 오전 8시 30분에 발표했는데 오전 8시 35분에 고객사들이 이제 그 보고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보고서의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연봉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받는 애널리스트들이 40시간을 꼬박 매달려 가지고 만들어야 만들 수 있는 보고서를 단 5분 만에 작성을 한 다음에 고객사한테까지 전달하는 과정까지 다 끝내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켄쇼를 만든 CEO 인터뷰를 뉴욕타임스에서 했던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어쨌든 이걸로 투자 유치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긴 하지만은 그분도 이제 마틴 포드랑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섭고 두렵다. 이 켄쇼라는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 얼마나 많은 고임금을 받았던 애널리스트들이 자리가 바뀌거나 혹은 방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의료계에도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일단 책의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은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로봇이 발달하면 일자리는 정말 앞으로 줄어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어딜 가나 항상 나오는 사실 질문이죠. 기계가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처음 1차 산업혁명, 뭐 2차 산업혁명 할 때도 기계가 등장했으니까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계속 새로운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져 오면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왔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정말로 일자리가 더욱 심각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자국의 제조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집어넣고 거기서 계속 생산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그렇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이른바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는 백인 노동자들을 얼마나 고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별로 고용이 안 돼요. 왜냐면 다 그게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공장에서 이제 각각의 플랜트들을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들 정도 수준의 고용 효과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만큼의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에다 세우고 나이키를 상품을 제조를 하면 생산 단가 그러니까 임금으로 나가는 게 쌌는데 지금 이제 이 나라들도 이제 경제 발전이 되고 임금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 20-30년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명분도 챙기고 그리고 정부에서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다면 계산해 보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봇으로 생산 라인을 딱 깔고 그렇게 해서 사람 좀 덜 쓰고 뭐 하여튼 모양은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이 계속해서 부상을 하고 있고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임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없는 4차 산업혁명 담론에 대한 이제 위기 그리고 또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자세하게 좀 진단이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건데요. 어떤 산업에서 만약에 실제 그냥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 실제 상호 뭐 4-5년 사이에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거보다 더 이득이다. 이러면은 아마 그런 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겠지만 여전히 임금이 적고 그리고 또 뭐 비정규직 왕창 넣어서 돌리고 뭐 이러면 된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당장에 그런 종류의 투자는 4-5년 뒤나 상황이 좀 더 바뀐 다음에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요. 한국의 경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20대 전체 고용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 안에서 정규직의 비율이 7%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대를 지나는 10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적어도 한 2년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한 직장 안에서 숙련된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30대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5년 이상 계속해서 버티면서 자기 캐리어를 이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그냥 값싸게 얼른 고용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막 이렇게 그 전면적으로 산업 생태계 안으로 막 들어오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한 30년, 40년 혹은 20-30년 이런 큰 장기적인 안목 안에서 본다면은 이 변화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특히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뭐 세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건비 상승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는 동의가 되고 한 가지는 추가적인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요. 동의가 되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그 4-5년, 10년 정도를 보면 단기적으로 그렇게 로봇이 막 부상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고용주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임금을 줘야 되고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만약에 기술력만 된다면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급격하게 대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마틴 포드에게 굉장히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마틴 포드가 이제 사실은 블루칼라가 문제가 아니라 고임금의 전문직이나 숙련직이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게 더 문제다라고 하는 대목이 저는 이제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맥도날드나 롯데월드의 경영자들이 롯데리아. 롯데리아나 맞아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의 경영자들이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를 없애고 굳이 그걸 로봇으로 대체를 할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로봇이 더 싸면 로봇이 더 싸면 근데 어쨌든 현재는 로봇이 훨씬 더 비쌀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기술 수준으로도 저는 그 패스트푸드점의 단순 업무는 상당 부분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값싼 인건비가 훨씬 싸니까. 인건비가 훨씬 싼 10대, 20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과거에 상당 부분 고임금을 받았던 분들이 대거 저임금 저숙련 노동 영역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는 이 로봇의 부상과 사회 변화의 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계속해서 우울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과거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 짓는 일을 사람이 하다가 뭐 소가 하다가 이제 기계가 하게 되면 그 농업의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가령 제조업 쪽에 뭐 공장이 많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또 생기고 그다음에 더 기계가 발전한 다음에는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금융업이나 뭐 IT 산업이나 이런 쪽에 또 일자리가 생겨났는데 이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혹은 기계가 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한 다음에 새로운 뭔가 이 직종 이런 게 안 생긴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예. 생길 게 별로 상상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 이제 그 낙관론을 펴시는 분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뭔가 이제 그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어떤 직업군들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단계가 되면은 그건 바람의 영역이고 약간 지금 같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직업이 생긴다라는 건 꽤 먼 미래일 것 같은데 맞아요. 기술의 발전은 정말 가까운 미래에 네. 생길 것 같고 여기서 가장 뭐 나름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이건 기계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기계가 이미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이미 곧 할 수 있게 된다 혹은 이미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 딸기 따는 거 이런 거, 오렌지 따는 거. 네. 지금 뭐 진짜 우리 생각해 보면 그 기계가 못할 것 같잖아요. 오렌지 뭐 색깔도 봐야 되고 크기도 봐야 되고 해서 그 아주 그 풀잎 사이에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로봇이 이미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진짜 이제 일자리가 없지 않냐. 이게 네오 러다이트 같은 발상이 아니라 아무리 진지하게 고민해봐도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안 생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 양반 주장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 이 책에서 나오는 사례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노인 돌보미의 경우에는 그 기술의 진척이 가장 좀 느린 영역으로 짓고 있잖아요. 네.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좀 이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근데 노인 돌봄 서비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좀 어쨌든 사회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서비스 노동이 사실 굉장히 천대받는 노동으로 간주되고 있고 저임금 노동으로 간주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도 다 저질 일자리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냥 패러다임 전환을 해가지고 그런 일자리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서 그 일자리를 고임금의 일자리로 만들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은 진짜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듯이 노동의 양극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공지능이랑 사랑에 빠지는 남자에 대한 영화 있었잖아요. 허라고. 허라는 네. 이 거기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하는 역할 그 직업이 뭐냐면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연애 편지를 대행해서 써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정 노동, 인지 노동을 하는 거죠. 자신이 감각이나 아니면 알고 있는 거나 아니면 감정이나 이런 걸 실어가지고 글을 써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그런 거를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로봇이 인간이 하던 그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대체하면 할수록 인간은 인지 노동의 장, 감정 노동의 장 안에서 훨씬 더 특화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른바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의 산업혁명에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담론 중에 하나인데 열정페이. 네. 대부분의 인지노동이나 아니면 감정노동들은 정말 싼값에 후려쳐서 이게 그리고 하거든요. 웬만한 연애 편지는 로봇이 더 잘 쓸 것 같아요. 기사도 편안해가지고. 기사도 로봇으로도 다 이제 맞아요. 웬만한 기자보다 더 잘 쓴다는데. 네. 그렇죠. 기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자동으로 기사를 만드는 네. 그런 경우도 그리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뭐 로맨스 소설 같은 걸 로봇이 쓰는 뭐 그런 작곡도 하고 작곡도 뭐,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이 책에 계속 다 나옵니다. 네. 예. 이 책에 다 나오는데 네. 참 너무 많은 사례가 나와서 다 소개해 드릴 지금 수가 이제 없어요. 막 시간이 막 지나가서 지금 막 마음이 급한데 그 아까 이제 임태훈 선생님이 그 앞부분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신 기본소득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아마도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서 이제 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을 두고 또 막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로봇 책의 이 마틴 포드의 결론 부분에 이제 기본소득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맥락을 잘 모르면 되게 신기한 거죠.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문가고 경영자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그 대안적인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맥락을 좀 임태훈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와 그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제 같은 궤도에서 이야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들은 마틴 포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지금 이른바 IT 비판론 안에서 다 일제히 다 주장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고용이 너무 안 되거든요. 또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는 전 세계에서 매출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매출을 내고 있지만 고용이 100명, 200명 이거밖에 안 됩니다. 뭐 모든 걸 다 자동화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자동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실제 그거에 대해서 고용 효과는 적고, 그래서 이제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도 들도 뭐 로봇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금을 물러서 이런 회사들의 세금을 물러서 그걸 가지고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에 세금을 물려가지고 그렇죠.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 같은 그러니까 예. 모든 시민에게 이제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을 예. 보장해 주는. 예. 그러니까 일자리는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없으니까 예.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어디서 걷든 간에 만들어 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인류 전체로 봤을 때 높아진 생산성으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억지로라도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거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방법 말고는 딴 방법은 없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내놔봐. 이런 이런 수준인 거죠. 거죠, 이런 지금. 수준이죠 네. 지금. YG도 그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 이재명 성남시장은 뭐 토지 보유세를 더 걷어가지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셔서 이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을 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좀 더 도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좀 이 사회 변동과 관련된 중요한 그 의제를 던지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데 하는 좀 아쉬움 같은 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네.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조만간 꼭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우리 지금 평소에 이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30분짜리를 2개 하는데 오늘은 지금 30분마다 한 권씩 해가지고 2권을 연달아 해보려고 한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끝으로 제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한 부분, 요 부분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CBS 뉴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실업 문제가 곧 해결될 전망이 있느냐라고 앵커가 물으니까 대통령이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면서 제자리에 서 있기만 하려고 해도 매우 빨리 걸어야 한다. 인구 증가를
따라잡고 실업률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데도 매달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 노동 문제 아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등등 많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근로시장으로 들어오는 반면 너무도 많은 기계가 사람을 밀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길게 했습니다. 요 대통령이 누구냐? 이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게라면서 이제 저자가 짠 하고 답을 알려주는데요. 혹시 오바마 대통령? 1963년 9월 2일 케네디가 CBS랑 했던 인터뷰 내용이라는 네. 거죠. 그런데 60년대에도 이미 이런 기계화와 일자리 문제는 심각했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요. 지금 한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이 훨씬 더 나쁘고 심각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야, 이 진짜 큰일 났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금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좀 알맹이 없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술 얘기만 강조할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 같은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되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토론을 이제 촉발하는 게 이제 정치인의 역할인데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이 로봇의 부상 같은 책을 좀 진지하게 읽고 혹은 본인이 읽기 싫으면 이 보좌진들한테도 읽혀가지고 좀 1시간 정도 브리핑이라도 좀 받는 기회 아니면 여기 뭐 임태훈 교수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듣는다던가 좀 저는 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을 진짜 꼭 읽어야 할 사람들은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뭐 밥벌이에 바쁜 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쓸 수는 없으니까 원래 이제 그런 거 신경 쓰라고 이제 그 높이 계시는 분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뭐 보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자꾸 딴 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자, 임태훈 교수님 이 로봇의 부상편 마치면서 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아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선 후보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제 투표권이 그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 뭐 그리고 또 공교육. 누구에게나 이렇게 공교육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만큼이나 21세기에 꼭 이루어져야 될 보편적인 권리로서 기본소득이 쟁취돼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한국 사회도 이제 더 이상 헬조선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조금 더 희망을 걸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기본소득의 기획과 그리고 또 이 현실화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제가라는 주장이 굉장히 뭔가 진보적이고 좌편향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책을 읽어보면 로봇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결론이 그거예요. 네. 이거 말고 딴 방법 없을걸? 이랬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약간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논리가 또 굉장히 강력한 논리죠. 네. 네. 그리고 이건 뭐 좌파 우파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논리이기도 하고. 예. 네. 그 시간이 모자라서 근데 기본소득이 좌파의 기획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닉슨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60년대 초에. 그리고 하이에크라든가 이런 이른바 신자유주의 아버지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걸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잠깐 뭐 언급을 하자면은 지금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도 우파 정부고, 네, 맞습니다. 또 독일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주창하고 있는 사람도 독일의 유통재벌 CEO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뭐 빨갱이들이 하는 얘기인 것처럼 허무맹랑한 얘기인 것처럼 많이들 인식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기본소득마저 도입이 되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류 경제계의 위기의식도 분명히 담겨 있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이래저래 현 시점에서 많은 지식인들, 교양 시민들이 많이 읽어봐야 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테크놀로지 이 양반들이 방송을 끝낼 생각이 없구만 지금. 낙관론자들을 한국에 모실 게 아니라 이 마틴 푸드 같은 분 한국에 좀 모셔가지고 좀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이랑 뭐 토론도 하고 뭐 강연 같은 것도 하게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네. 책걸상에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죠. 네, 저희가 아주 소소하지만 재미난 이벤트 하나 준비했죠. 청취자분들께 치콜 세트? 작은 선물 하나 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그러게요. 치콜 세트를 준비를 했죠. 전 치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치콜도 있더라고요. 네, 치킨 콜라 세트. 저희가 뭐 짐작하시겠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제일 좋은 선물,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받으면 참 기분 좋은 게 뭐 있을까? 치느님을 보내드리기로 했죠. 그리고 한 끼를 든든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응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 앱에서 책걸상을 여신 다음에 거기 구독 중이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을 구독 중이 중요합니다. 구독 중. 그냥 플레이 안 되고요. 정기 구독했다는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구독 중 적혀 있는 그 페이지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이버에는 댓글에 사진을 못 올리더라고요. 예, 네이버 댓글에는 사진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책걸상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나는 의사다, 나이사 페북, 또 네이버 포스트, 예, 뭐 이런 데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는데요. 네, 이메일로 뭐 그 스크린샷 첨부해가지고 보내셔도 네, 이메일 주소는 radio@doc.co.kr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은 4월 9일까지 받겠습니다. 4월 9일 밤 12시까지 보내주시는 것만 유효하고요. 네네. 총 5분 추첨해서 치콜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치콜 세트를 직접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기프티콘으로. 네, 기프티콘으로. 기프티콘으로 여러분이 그 비모 회사에 가셔가지고 네. 직접 또 가까운 그 가게에서 찾으시면 되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네. 4월 9일 밤까지고요. 설마 5분보단 더 신청하시겠죠?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저번에 그 야매공하고 네, 10년사도 참여자가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상처 입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월 9일까지 구독 중 스크린샷을 찍어서 나이사 페북이나 포스트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책걸상 오늘 순서 여기서 주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